여기 모리 스위츠라는 사회학 교수가 있다. 사지를 쓰지 못하다가 결국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루게릭병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으며 죽음을 앞둔 환자이다. 그런 그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음의 의미, 죽어감의 의미를 들려준다. 그는 마지막 숨을 모아 우리에게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 책은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너 달 동안 그의 제자 미치와 매주 화요일에 함께했던 수업 내용이 정리된 것이다. 이 수업의 주제는 인생의 의미였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모리 교수가 들려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곱씹어 보게 된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선전하는 무의미한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타인을 동정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 또 사는 것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죽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배우게 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제니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모리 스워츠는 루게릭병에 걸리기 전까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이다. 어린 시절 한 모피 공장에서 착취 현장을 목격한 후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맹세하면서 학자의 길을 택했다.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1959년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병으로 인해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었던 1994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다. 병든 후 그가 쓴 아포리즘이 세간의 주목을 받아 ABC TV의 유명 토크쇼인 나이트라인에 출연하면서 그의 이름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그것을 계기로 16년 전에 제자인 미치와 재회하게 되면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웨스트 뉴턴 근교의 언덕 위 나무 및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 본문 내용 중 일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요일, 자기 연민. 나는 교수님에게 자기 연민을 느끼는지 물었다. 이따금 아침이 되면 그렇다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내 몸들을 점검하곤 하지. 손가락과 손을 움직여보고 움직임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지. 천천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슬퍼한다네.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슬퍼하는 것을 멈추지. 어떻게요? 필요하면 한바탕 시원하게 울기도 해. 하지만 그런 다음에는 내 인생에서 여전히 좋은 것들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네. 나를 만나러 와줄 사람들, 내가 앞으로 들을 이야기에 대해서 말이지. 만약 화요일 아침이라면 미치 자네에 대해서도 생각하네. 왜냐하면 우리는 화요일의 사람들이니까 말이야. 나는 씩 웃었다. 화요일의 사람들이라. 미치, 난 그 이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는다네. 아침마다 조금씩 그런 기분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이야. 나는 깨어있는 시간 내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 하루 중 자기 연민을 느껴도 될 시간을 따로 정해준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몇 분만 눈물을 흘리고 그날의 나머지는 즐겁게 사는 것이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모리 교수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몸이 천천히 시들어가다가 흙으로 변하는 걸 지켜보는 건 끔찍하기 짝이 없지. 하지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갖게 되니 한편으로는 멋진 일이기도 해. 그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누구나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 나는 의자에 앉은 교수님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심지어 바지를 올릴 수도 없는데. 다섯 번째 화요일, 가족. 우리가 이야기한 어떤 주제보다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사실 가족 말고는 사람들이 딛고 설 바탕이나 안전한 버팀목이 없지. 병이 난 이후 그 점이 더 분명해졌네. 가족의 뒷받침과 사랑, 애정과 염려가 없다면 많은 걸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위대한 시인 오든이 말했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오든이 그렇게 말했던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아주 좋은 구절 아닌가? 그게 진리이기도 하고 말이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날개가 부러진 새와도 같다. 내가 지금 이혼했거나 혼자 살거나 자식이 없다고 가정해보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마가 훨씬 더 힘겨웠을 거야. 잘 견뎌내으리라 장담하지 못하겠네. 물론 친구들과 여러 지인들이 나를 찾아와 주겠지만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가족과는 달라. 나를 계속 지켜봐주는 사람을 갖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네.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정신적인 안정감을 드리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깝고 아쉽더군. 가족이 거기에서 자신을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야. 가족 말고는 세상에 그 무엇도 그걸 줄 수는 없어. 돈도 명예도. 교수님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일도. 나에게는 당시 고민거리가 있었다.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을 일구는 것이었다. 나는 교수님에게 우리 세대가 자식을 갖는 것에 대해 느끼는 딜레마를 털어놓았다. 즉, 자식이 우리를 올가맨다거나 자식을 낳으면 원치 않는 어버이 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나도 조금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모리 교수님을 지켜보면서 만일 내가 곧 죽을 처지에 있는데도 가족이나 자식이 없다면 그 허전함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교수님은 두 아들을 자신처럼 사랑이 많고 남을 잘 돌봐주는 사람으로 키워냈다. 그들은 쑥스러워하지 않고 애정을 마음껏 표현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 생애에 마지막 몇 달을 함께 지내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리 교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너희 생활을 멈추지 마라. 안 그러면 이 병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집어삼켜 버릴 거야. 교수님은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는 죽어가면서조차 자식들의 세계를 존중했다. 이들 가족이 모여 있을 때는 애정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쳤고 입맞춤과 수없이 많은 농담들이 오갔다. 그리고 침대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상대방의 손을 잡아주는 광경이 이 가족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다. 모리 교수님은 큰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낳지 말아야 되느냐 물을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라곤 말하지 않네. 자식을 갖는 것과 같은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지요 라고만 간단하게 말해. 정말로 그렇다네. 그 경험을 대신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 친구와도 그런 경험은 할 수가 없지. 애인과도 마찬가지야. 타인에 대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해.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또 자식을 낳으실 건가요? 나는 그렇게 물어보고서 사진을 힐끗 보았다. 로비 아버지인 교수님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있고 교수님은 눈을 감고 웃고 있었다. 옛날로 되돌아간데도 자식을 낳을 거냐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날 보면서 반문했다. 미치, 난 그 무엇을 준대도 그런 경험을 놓치고 싶지 않네. 비록 모리 교수님은 침을 삼키고 사진을 무릎에 내려놓았다. 비록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는 것 말인가요? 그래, 곧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하니까. 그는 입술을 꾹 다물고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6번째 화요일, 감정. 루게릭 병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우리가 마주 앉을 때 교수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이 기침을 했다. 몸통 전체가 마구 흔들리고 머리까지 앞으로 확 쏠리게 하는 심한 기침이었다. 이런 기침이 터지다가 잠잠해지면 그는 눈을 감고서 숨을 내쉬었다. 나는 교수님이 기운을 차릴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지금 경험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있다네. 모리 교수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벗어나기요? 그래, 벗어나기. 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네처럼 아주 건강한 사람한테도 아주 중요해. 벗어나는 법을 배우게. 교수님은 눈을 떴다. 그리고 숨을 내쉬고 말했다. 불교도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세상의 일들에 매달리지 마라.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늘 삶을 경험하라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두 경험해 보라고 내가 말했다. 물론 그렇지. 경험하라고 하시면서 또 벗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죠? 자네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군. 하지만 벗어난다고 해서 경험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야. 반대로 경험이 자네를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해야 하네.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아직도 어려워요. 어떤 감정이든 결국 그것에 초연할 수는 없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가정해 보세.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나 또는 지금의 나처럼 치명적인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과 같은 것을 느낀다고 해보자고. 우리가 감정을 자제하면, 즉 그 감정들이 자신을 온전히 꿰뚫고 지나가게 하지 못한다면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고통이 겁나고 슬픔이 두렵지. 또 사랑의 감정에 뒤따르는 약해지는 마음 때문에 겁이 나게 된다네. 목이 마른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그는 계속한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서 스스로 그 안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면, 그래서 온몸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 감정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돼. 고통이란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지. 또 사랑이나 슬픔이 뭔지도 알게 되네. 그럼 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좋아. 난 지금껏 그 감정을 충분히 느꼈어. 이젠 그 감정을 너무도 잘 알아. 그렇다면 이제 잠시 그 감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겠군 이라고 말이야. 모리 교수님은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오직 죽어가는 것에만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지금껏 언급해온 것들과 비슷한 이야기라네.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 말이야. 교수님은 가장 두려운 순간에 대해서 말했다. 숨을 들이쉬다가 가슴이 탁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 때, 혹은 다음 숨이 어디서 나올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그는 가장 무섭다고 했다. 그럴 때 처음 느껴지는 감정은 두려움, 공포, 초조함인데, 하지만 일단 이런 느낌과 감촉, 그 축축함과 오싹함이 머리 끝까지 확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 후에는 좋아. 그래, 난 지금 겁이 나. 그럼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가야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는 얼마나 외로운가.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쓸쓸하지만 울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어 버린다. 모리 교수님의 접근법은 이와 완전히 반대였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감정으로 세수를 한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안으로 들어오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늘 입는 셔츠처럼 입어버리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좋아, 이건 그냥 두려움일 뿐이야. 요놈이 나를 좌우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외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외롭다면 감정을 풀어놓고 눈물을 흘리며 충분히 느낀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좋아, 그건 내가 쓸쓸함을 느끼는 한순간일 뿐이야. 난 쓸쓸함을 느끼는 게 두렵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이 감정을 옆으로 밀어놓고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을 맛봐야겠어. 다른 것들도 경험해보자고. 난 놀란 얼굴을 하고 그를 쳐다본다. 벗어나게? 모리 교수님은 다시 말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 기침을 해댔다. 기침을 한 후에 더 크게 또 기침을 했다. 마침내 속삭이는 소리로 교수님은 말했다. 내가 어떻게 죽고 싶어 하는지 혹시 아나? 나는 침묵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평온하게 죽고 싶네. 아주 평화롭게 말이야. 방금 전처럼 그렇게는 아니야. 벗어나기가 힘을 발휘할 때는 바로 이때야. 만약 방금처럼 기침을 해대다가 죽어야 한다면 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해야겠지. 근심스러운 내 얼굴을 보며 교수님은 말을 이어나갔다.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싶진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받아들이고 평화로운 곳에 이르고 자유롭게 노연하고 싶네. 이해가 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은 노연하지 마세요. 나는 재빨리 덧붙였다. 교수님은 억지로 웃었다. 그래, 아직은 안 되지. 우리에겐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야. 7번째 화요일. 나이 드는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 젊음을 강조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잘 들어보게. 젊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잘 알아. 그러니 젊다는 게 무조건 멋지다고는 말하지 말게. 젊은이들은 갈등과 고민, 결핍이라는 느낌으로 늘 시달리고 자신의 인생이 비참하다며 나를 찾아오곤 한다네. 너무 괴로워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면서 말이지.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생활을 떠올렸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은 그런 비참함을 겪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둔하기까지 하지. 인생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누가 매일 살아가고 싶겠는가? 이 향수를 사면 아름다워진다거나 이 청바지를 입으면 섹시해진다고 말하면서 조작해대는데 바보처럼 그걸 믿다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 있겠어. 교수님은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으셨어요? 미치, 난 나이 든다는 사실을 껴안는다네. 껴안아요? 아주 간단해. 사람은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것을 배우지. 22살에 머물러 있다면 언제나 22살만큼만 알게 될 거야. 나이 드는 것은 단순한 쇠락이 아니라 성장이야. 그것은 곧 죽게 되리라는 부정적인 사실, 그 이상이지. 그것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덕분에 더욱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네. 하지만 나이 먹는 게 그렇게 귀중한 일이라면 왜 모두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하고 말하는 걸까요? 누구도 빨리 65이 되면 좋겠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게 뭘 반영하는 것인지 아나? 인생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야. 성취감 없는 인생,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 말일세.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돼. 아마 65살이 되고 싶어 견딜 수 없을걸?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다. 잘 들어보게. 자네와 젊은 사람들 모두는 나이 먹는 것에 맞서 싸우면 언제나 불행해진다는 걸 알아야 해. 어쨌거나 결국 나이는 먹고 마는 것이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미치,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결국엔 자네도 죽게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끝내 그렇게 될 거야. 네, 알아요. 하지만 다행히 아주 오랫동안은 그런 일이 없겠지. 그가 말했다. 교수님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는 머리를 괜 베개를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미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대답했다. 교수님이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는 눈을 감았다. 아니, 부러워한다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거나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게 부럽지. 혹은 춤을 추러 가거나 하는 것도 부러워. 그래, 춤추러 갈 수 있는 게 가장 부럽다네. 하지만 부러운 마음이 솟아오르면 난 그것을 그대로 느낀 다음 놔버리지. 내가 벗어나기에 대해 말했던 걸 기억하지? 그렇게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그건 부러운 마음이야. 이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야겠다 라고 말이야. 그런 다음 거기서 걸어 나온다네. 교수님은 목구멍에 탁탁 걸리는 기침을 오래도록 하더니 입에 휴지를 대고 힘없이 침을 뱉었다.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나는 그보다 훨씬 건강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을 밀가루 부대처럼 어깨에 돌로 맬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런 우울감이 몹시 당황스럽게 느껴졌다. 건강하고 젊은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면에서도 모리 교수님에게 우월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질투가 나지 않으세요? 그는 슬며시 웃었다. 믿지? 늙은 사람이 젊은이들을 질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받아들이고 그 속에 흠뻑 빠져드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자네는 30대를 살고 있지. 나도 30대를 살아봤어. 그리고 지금 나는 78살을 맞이했네. 교수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살아가면서 현재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좋고 진실하며 아름다운지를 발견해야 하네. 뒤돌아보면 경쟁심만 생기지. 하지만 나이는 경쟁할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교수님은 숨을 내쉬고 눈을 내리깔았다. 마치 숨이 공중에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내 안에는 모든 나이가 다 있네. 난 3살이기도 하고 5살이기도 하고 37살이기도 하고 50살이기도 해. 그 세월들을 다 거쳐왔으니까 말이야. 나는 그때가 어떤지를 알지. 어린애가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어린애인 게 즐거워. 또 현명한 노인이 되는 것이 적절할 때는 현명한 어른인 게 기쁘네. 어떤 나이든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게.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이가 다 내 안에 있다네. 이해가 되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다 거쳐온 시절인데 자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부러울 수 있겠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